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오선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이 넘었네요. 충북 단양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지 10년, 그동안 혼자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단양이지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계절이 아니면 늘 조용한 동네죠. 그래도 전 이곳이 좋았어요. 남편과 함께 일궈온 터전이니까요. 제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32살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그런 아들이 3년 전 예쁜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이은주라는 아가씨였어요. 29살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단정한 차림의 고운 말씨,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은주가 어머니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실속 있게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했죠. 전 그런 며느리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허례허식 없이 실속 있는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복 받은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은주는 자주 단양에 내려왔어요. 어머니 힘드신데 혼자 민박집 운영하시는 거 안쓰러워요라며 청소도 도와주고 손님들 식사 준비도 함께 했죠. 도연이는 바빠서 잘 못 내려왔지만 은주만큼은 정말 살뜰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선이야, 너 며느리 복은 있구나라고 부러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년 봄 4월이었나. 은주가 도연이와 함께 내려왔는데 표정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은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혼하려나 아니면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은주가 꺼낸 얘기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좋은 투자 정보를 얻었어요. 부동산 투자인데요. 세금을 절약하려면 잠깐 어머니 명의를 빌려야 해요. 그래야 취득세도 줄이고 나중에 양도세도 아낄 수 있거든요. 전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투자?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만 물었죠. 그때 도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은주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이런 정보도 빨리 아는 거야. 다 내가 관리할 테니까 엄마는 도장만 찍어주면 돼.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이 됐어요. 무엇보다 은주가 어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6개월만 지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민박집도 리모델링 해드리고 편하게 모실게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며칠 후 은주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엔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과 함께였죠.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사람이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임시 명의 신탁 계약서라는 말만 기억나네요. 어머니,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잠시 명의만 빌리는 거고 실제 주인은 저희예요. 6개월 후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은주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은행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에요 라고 거들었어요. 전 그때 생각했죠. 은행 직원까지 왔으니 믿을만 하겠구나. 게다가 도연이도 엄마 나 믿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저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죠.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전화로였죠. 어머니,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해요. 민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자는 저희가 다 낼게요. 솔직히 불안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니. 그런데 은주가 어머니 이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제가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그것도 은행원이 시어머니를 속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도연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도연 오빠가 저한테 다 맡겼어요. 오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또 한 번 믿었습니다. 대출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죠. 3억 원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는데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은주 계좌로 넘어갔어요. 투자금으로 쓸 거예요 라는 말과 함께요. 그 후로 은주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하면 어머니 투자가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만 했죠. 도연이한테 전화하면 엄마 은주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고요.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서였어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어요. 민박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죠. 대출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대요. 미친 듯이 은주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이한테도 전화했죠.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도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은주가 나한테도 거짓말을 했어. 투자 같은 건 없었어.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했대. 내가 은주 찾아서 다 해결할게. 도연아, 엄마 집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이. 알아 엄마. 내가 꼭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도연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전 그때 무너졌어요. 30년간 일궈온 민박집을 잇는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지만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게.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게 왜 아무나 믿어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더니 이런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죠. 전 그저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끝이구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래도 뭔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라서 입증이 어려워요. 특히 어머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다면 더욱 그렇죠.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은주 씨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 투자가 허위였다는 증거, 이런 것들이요. 전 그때 결심했어요. 끝까지 해보겠다고. 내 집이니까. 남편과 함께 일궈온 우리 집이니까. 그날부터 전 탐정이 됐어요. 은주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죠.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나이지만 동네 청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주의 페이스북에 결혼식 사진이 있었는데 신랑 이름이 도연이가 아니었어요. 류상훈이라는 사람이었죠. 날짜를 보니 도연이와 결혼하기 1년 전이었어요. 은주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던 거예요. 더 파헤쳐 보니 은주는 류상훈과 이혼한 적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였죠. 그럼 도연이와의 결혼은 뭐였을까요? 중혼이었어요. 법적으로 무효인 결혼이었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계획된 범죄야. 전 즉시 경찰서로 갔어요. 사기와 중혼 혐의로 은주를 고소했죠. 그리고 언론사에도 제보했어요. 은행원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빼앗은 사연이라는 제목으로요. 일주일 후 뉴스에 제 사연이 나왔어요. 중혼으로 시어머니 재산 편취한 며느리라는 제목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제야 도연이가 나타났어요. 파리한 얼굴로 초췌한 모습으로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아, 너는 알고 있었니? 도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은주가 나를 협박했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그래서 엄마를 팔았구나. 엄마 집을 팔았구나. 도연이는 울었어요. 32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죠. 하지만 전 그런 아들이 불쌍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낳은 아들은 이렇게 비겁하지 않았어. 그 말을 끝으로 전 도연이를 돌려보냈어요.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은주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죠.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저는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중원사실, 투자 계획서의 허위성, 대출금의 용도 변경. 하나하나 다 드러났어요. 검사가 은주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은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도연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 유상훈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무고한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울면서 사죄했지만 전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도연이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판사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죠. 은주와 공모한 사실, 중원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 어머니를 속인 사실. 다 인정했어요. 피고인 박도연, 당신은 어머니를 배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때 한마디만 했어요. 판사님, 제 잘못은 하나입니다. 믿은 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검사님도 방청객들도 모두 침묵했죠.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주는 사기와 중원 혐의로 징역 3년, 도연이는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민박집은 경매가 취소되고 다시 제 것이 됐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실 건가요? 전 그냥 지나쳤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았어요. 집은 되찾았지만 가족은 잃었으니까요. 단양으로 돌아온 후 전 민박집 문을 닫았어요. 손님을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이야, 너무 대단해. 끝까지 싸워서 이겼잖아. 우리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처음엔 위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진심이라는 걸.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특히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들, 사기를 당한 노인들에게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70대 할머니였죠. 저도 아들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저도 싸워보려고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전화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죠. 전 그분들께 제가 아는 걸 다 알려드렸어요. 법률구조공단 이용법, 증거 수집 방법, 언론 제보 방법. 하나하나 다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전 피해 노인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죠. 민박집도 다시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민박집이 아니었어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됐죠. 지금도 가끔 도연히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은주는 작년에 출소했대요. 류상훈과 이혼했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맙게 생각해요. 그녀 덕분에 제가 강해졌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서류를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민박집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관광객들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온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과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기를 주고받는 시간이죠.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예요. 아들이 장사한다고 돈을 빌려달라는데 불안해요. 선희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그분께 말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되 확인하세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이해 안 되는 건 물어보고 전문가 조언도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이름으로 된 건 당신이 책임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이제 전 알아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배신도 있지만 진심도 있다는 걸. 상처도 있지만 치유도 있다는 걸요. 도연이가 출소하면 5년 후겠네요. 그때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면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 가끔 젊은 분들이 물어요. 어머님 후회되는 게 없으세요? 라고. 그럼 전 대답해요. 후회는 있죠.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제가 운영하는 민박집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엔 단양 민박이라는 단순한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새출발 게스트하우스예요. 저도 새출발했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새출발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벽에는 이런 글귀를 걸어놨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진짜 용기다. 제가 매일 보면서 다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님들도 이 글귀를 보면서 힘을 얻어 가시더라고요.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어요. 밤늦게 누군가 민박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중년 부부였는데 차가 고장나서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방을 내드렸죠. 다음 날 아침 그 부부가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그 유명한 오선의 어머님이시죠? TV에서 봤어요. 아,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저희도 사실 가족 문제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 이야기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체크아웃 하면서 제게 편지를 주고 갔어요. 나중에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님의 용기가 저희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도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내 아픔이 내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올해 초에는 지역 노인회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 강의해달라고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강의를 하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강의장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전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랑과 신뢰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되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고맙다, 용기를 얻었다,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의미가 있었구나. 지금도 은주가 준 상처는 남아 있어요. 도연이에 대한 배신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상처를 안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모르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요즘 전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산책을 하고 민박집 청소를 하고 손님들 아침 준비를 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더라고요. 가끔 손님들이 제게 물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라고. 그럼 전 웃으며 대답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살다 보니 강해진 거죠. 정말 그래요. 전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었고 상처받아도 다시 웃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내년이면 제가 61살이 돼요.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박집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가 가득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요. 그 메모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은주와 도연이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그 일 때문에 얻은 것도 많아요. 진짜 친구들을 알게 됐고 내 안의 강함을 발견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PD님이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PD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막걸리를 마셨어요. 다들 70, 80 넘으신 분들인데 여전히 씩씩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게 말했어요. 선이야, 너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 보면 대단해. 전 손사래를 쳤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응원받는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일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도움을 주는 거죠. 주로 노인 사기 피해 상담을 하는데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 겪어본 사람의 조언이 제일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민박집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누가 올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게 제 일상의 즐거움이에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아프지만 아름다운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배신,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